44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다이브서비스 팟캐스트 113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110화를 넘었다는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올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한 10 메타분을 안 올리고 막 네. 녹화만 해가지고. 그래도 어제 시피님이 좀 3개? 네, 109화까지 한 번에 올리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때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요, 남은 거 다 빨리 끝내버리고, 그때 낙교님이랑 말하기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 이제 잡담하지 말고 섞어서 말하지 말고 주제별로 끊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본 파일은 그 팟캐스트 전용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편집해서 그 앞뒤만 자르고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는 잘라서 44비치 유튜브에 올리자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실험적으로 조금 해봤었는데 한 번인가 자르고서 이제 제가 안 올렸었고 이제는 CP님 얘기한 것처럼 주제별로 딱 나눠서 사실 우리 시간만 잘 잡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때 잘 끊어주세요. 사회자가 중요해요. 클럽하우스처럼. 딴 이야기 갈 것 같으면 못 가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 공지 하나만 하고 가면은 제가 저번 주에 컨테이너 보안 책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냥 트위터랑 페북에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오늘 저녁쯤에 글을 올려서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고 댓글이나 리트윗 해주시면은 대상자분들 뽑아서 추첨으로 한 15권 정도 책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참여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좀 리트윗 되면은 참여하지 않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중간인 거니까. 그쵸.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팔로우를 해주셔야지 DM을 드릴 수가 있어서 꼭 팔로우를 해주시고 리트윗 해주시고 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클럽하우스 해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 안 했어. 그랬나요? 아니 그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러나? 라이브 보신 분 중에서는 우리한테 클럽하우스 초대장 달라고 한 분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한 분. 아, 그래요? 제가 따로 드리긴 했었어요. 그 44비치 트위터 DM으로 요청이 왔어서 몇 분 왔었는데 1시간 만에 또 구하셔가지고 그냥 초대 들어가신 분도 있고 초대 드린 분도 있고 그랬어요. 없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그러면 들어가 보자. 파이썬이 다음 버전이 이제 3.10 버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알파 릴리즈 단계고요. 파이썬 10에서 좀 주목받는 기능이 하나 있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턴 매칭. 이게 이제 그 최경재님이라고 라이언킹 13.github.io에서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관련해서 정리를 쭉 해주셨어요. 기능에 대한 정리는 아니고 이 패턴 매칭이 파이썬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구구절절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파이썬이 if else 있고 if else에 elif라고 해서 elif라고 해서 거기에 조건문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혹은 이제 딕셔너리로 정의를 해놓고 이 딕셔너리의 키랑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안 들어온다. 스위치 케이스 문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역사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진짜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너굴님이 이제 그 다음엔 설명해 주겠지만, 파이썬 개발자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왜요?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이 아직도 진짜 파이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는 거죠.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에 진짜 많이 쓰이고 하는데 패턴 매칭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막 스위치, if else 해도 되는데 다른 언어는 지금 스위프트나 루비나 다 패턴 매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할 땐 더 많이 편하긴 해요. if else보다. 근데 이제 막 그 뒤에 이야기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역사가 있더라고요. 2001년부터 벌써 이제 PEP라고 해서 파이썬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넣을 때 무조건 코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넣는 게 아니라 PEP라는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서로 이제 제한을 올리고 제한이 통과가 되면 기능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PEP가
스위치 케이스로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넣자라는 PEP가 두 번 있었어요. 2001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이 부결은 귀도 반 로썸이 그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에서 물러나기 전 시점이니까 아마 귀도가 부결시켰겠죠. 굉장히 귀도가 그래서 이 스위치 케이스가 필요해?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엽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스위치 케이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아니고 그 패턴 매칭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었어요. 근데 잠깐 거기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귀도도 이제 잘 혼자 결정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쵸. 귀도가 2016년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때도 이제 여기 써있기로는 이분이 정리해준 건 귀도도 이거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했고 이제 파이썬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바람직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그쵸. 이거에 안 맞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루비 같은 경우는 반대거든요. 해결책은 이 세상 엄청 많다. 그러니까 루비는 똑같은 해결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파이썬은 딱 하나로 최대한 하려는 이 원칙에 어긋난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그런 합의도 있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이제 귀도의 취향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리고 당시 이제 2010년 정도 됐을 때 시점에 이미 함성 언어들은 패턴 매칭이라는 이제 약간 더 고급화된 스위치 케이스 방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었던 거죠. 루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패턴 매칭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루비는 엄청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최근 1년, 2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갑자기 귀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야? 파이썬에 패턴 매칭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런 브레인스토밍 스레드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든 논의들을 귀도가 들어보고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벌써. 작년 6월에 귀도랑 몇몇 그 공동 작업자들이 합쳐서 PEP 622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622번째 PEP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조금 이제 문법 소개가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온 게 약간 기존 파이썬 사용 방식과는 좀, 조금 이제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막 격렬하게 토론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거 귀도가 작성한 거니까 어차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하러 토론해?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거죠.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여기 문서에 써있기로는 그 귀도도 자기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만둔다고 한번 싸웠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랑 열심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놓고 그 PEP 내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토론하고 있었죠. 네. 나는 싫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귀도가 갑자기 코드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구현한 다음에 이거 어때 하고 또 해버린 거였고 우리 아직 토론 중인데 네가 그렇게 짜서 그쵸. 보여주면 이거 결국 우리 의견 상관없이 네가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일주일 뒤에 버전 2라고 해서 622번 PEP의 버전 2를 또 내놔요. 이제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버전 2를 만들어 봤다. 근데 막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귀도는 굉장히 액션파인 것 같아요. 확신이 들면 PEP 만들고, 구현체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 수정 의견 막 주니까 그거 수정 보완해서 V2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논의에 있어서 적절한 태도였냐? 이건 조금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종신 독재자 잘로 의견은 들어주지만 내가 이거 그러니까 귀도가 이거 너무 꽂혀가지고 구현체까지 막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귀도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이거의 유용성을 문서만 읽고는 조금 잘 모를 것 같으니 구현체를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보고 좀 유용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구현체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해봐라, 써보고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였을 것 같지만 이제 또 막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현체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 다 구현 끝내놓은 거니까 들어가는 거 결정만 하면 되는 거네?
이거 내가 반대하면은 저 사람이 노력한 구현체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반대 입장이 좀 더 약해지는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게 622번 PEP의 V2까지 버전 2까지 내놓고 나니 결정권은 이제 파이썬 운영위원회에 넘어갔죠. 운영위원회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비도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아서 파이썬 운영위원회가 이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3달 정도 논의를 했대요. 논의를 하고 비도랑 뭐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다 협의를 한 다음에 622번을 그대로 받지는 말고 622번을 대체할 3개의 PEP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능을 쪼갠 것 같아요. 3개의 PEP를 만들고, 하지만 3개를 모아보면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이제 2020년 11월에 C파이썬 커뮤니터들이 이제 투표를 해봐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근데 34명이 투표를 했는데 15명이 반대를 해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44%,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2월 8일에 파이썬 운영위원회가 승인을 합니다. PP 승인을 해서 이제 파이썬 3.10에 들어가도록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정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에 이제 이 투표를 제 생각에 트위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닌가? 트위터는 아닌 것 같고 뭐 지라 같은 것 같은데 네. 하고 나서 거기에 댓글로 이제 파이썬 코어 개발자 레리 헤이스팅스 이 사람이 쓴 게 이제 파이썬에 새로운 문법을 추가하는 것은 아주 높은 허들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파이썬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거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파이썬 코드를 읽기 위해 새로운 컨셉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고 나는 패턴 매칭을 원하지 않는다에 투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언어 스펙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뀌는 걸 계속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스위프트나 뭐 루비는 좀 덜하지만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생태계보고 그냥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뭔가를 계속 일어나면 바꾸야. 네, 막 계속 개선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에 이분이 말하는 스타일대로라면 약간 C 같은 게 그러니까 잘 안 바뀌고 차라리 이런 분들은 스크립트 언어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가 약간 이런 성향이거든요. 다 직접 개발해. 그렇죠. 네, 그 언어 스펙이 항상 고 개발자들 말하는 게 한 1시간이면 다 배운다고? 왜냐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포문하고 입포문 정도밖에 없어요. 뭐 맵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 거의 뭐 옛날 C 수준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 만에 배운다는 건 오버고. 네, 뭐 그렇긴 한데 문법이 복잡한 게 없는, 그러니까 여기 딱 이분이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복잡한 문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 좀 직관적이긴 한데 이분이 말한 거랑 너무 딱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썬은 이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서 진짜 더 많이 쓰잖아요. 또 네. 머신러닝이랑 많이 쓰죠. 근데 저도 그쪽 분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쪽 파이썬이나 데이터 분석 코드를 보면 개발자들이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그 PIP 원래 인스톨하고 그 락 파일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그것도 없어. 네. 그거를 약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패턴 매칭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 이제 엄청 유용하잖아요. 해보시면 네. 특정 타입이 왔을 때 그냥 단순히 if else가 아니라 좀 더 심플하고 네. 편하게 이제 딱 논리적으로 이 문법만 알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한 것도 저는 파이썬 생태계는 적을 것 같고 전체 생태계를 봤을 때 근데 개발자들은 이걸 좀 싫어하면은 이분들은 다른 고 같은 데로 가는 게 낫지. 저는 사실 파이썬을 굉장히 늦게 배운 축에 속해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은 C나 베이직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참 대학 시절에는 PHP만 알았고, 파이썬은 뭐 나중에 배웠는데, 그래서 사실 스위치 케이스가 왜 없지? 이런 생각을 드문드문 하긴 했거든요. 케이스가 있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아쉬운 대로 if else나 if elif나 아니면 뭐 딕셔너리 사용해서 했지만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현되어 있는 이제 이 패턴 매칭을 보면서는 꽤 파이썬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지? 이런 약간 저는 이제 좀 거기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구현된 것들을 보면 그 매치하고 그 밑에 케이스 문을 쭉 달 수 있거든요. 근데 매치해놓고 인스턴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뒤에서 해당 인스턴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if else라고 하면 그 if 해놓고 어떤 인스턴스를 is 인스턴스 해서 괄호 열고 안에 그 안에 넣고 이 인스턴스가 이미지 타입인지 그리고 and 이미지 타입에서 확장자가 JPG인지 이런 식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케이스 뒤에다가 그 이미지 객체라고 하죠. 이미지 객체 괄호 열고 뭐 확장자는 JPG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되니까 읽기에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패턴 매칭 자체가 굉장히 문법이 좀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문 아래에서 그 케이스에서 걸려있던 그 패턴 매칭됐던 매칭 결과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케이스 뒤에다 if를 또 걸 수도 있어요. 좀 더 그 세밀하게 제어도 할 수 있고 이제 보통은 케이스문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폴백이라고 해서 아무 케이스에도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 직전에 실행했던 결과 값을 언더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밑줄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문에 그거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해놓고 밑줄 하면 이제 위에 다 안 걸렸을 때 여기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도 쓸 수 있고 이게 저는 제가 배웠던 파이썬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용법이 아닌가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은 게 사실 단순 스위치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패턴 매칭이 좀 더 복잡한 게 많고 패턴 매칭으로 안 하고 if else로 하면 네스티드 if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패턴 매칭으로는 이게 코드가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 항상 말하는 그 인덴트를 줘서 코드를 읽기 쉽게 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유리한 면이 확실히 많아요. 패턴 매칭을 쓰다 보면. 그래서 저는 들어오기로 어쨌든 했는데 좋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실 파이썬 커미터들 다 이렇게 싫다 그러는데 이게 약간 결국 귀도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게 뭔가 분열이 점점 일어나지 않나? 사실 루비는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은 루비 느낌상으로는 그 마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쵸. 네, 마치는 그냥 마스코트고 마치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냥 커뮤니티가 이미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뒤에 빵빵한 회사 지원도 입으면서 너무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마치는 그냥 최종 승인자 같은 느낌이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독재자라기보다 약간 자비롭기만 하는 건가요? 우리 그 루비카이 갔을 때도 뭐 자기가 커밋한 게 거의 3년 만인가 그렇다고 진짜 커밋한 거는 이제 논의엔 계속 참여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이썬 분야 쪽에서 뭐 시파이썬 커미터라든지 패턴 매칭을 반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 히스토리를 보진 않아서 근데 약간 패턴 매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루비라는 언어가 보통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CP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익숙하고 약간 언어적으로 좀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아까 CP가 얘기한 것처럼 루비는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문제를 푸는 표현이. 근데 패턴 매칭은 사실은 좀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좀 똑똑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고 똑똑한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 컴프레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파이썬에 리스크 컴프레션 넣는 순간 이미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런 문제들을 이제 파이썬은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장벽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다? 루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얘기 나오는 게, 기호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딱 필요한 만큼 있는 것 같은데. 기호가 많아요. 제가 느끼기엔 기호가 많아요. 맞아요. 기호 진짜 많죠. 그런가? 근데 저는 이제 딱 필요한 만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구분해줘야지, 컨텍스트를. 루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딱 컨텍스트 구분하는 만큼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갭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루비는 되게 똑똑하게 짠 코드들은 루비 쓰는 사람이 봐도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되게 뭐 기호 많다는 것도 맵 쓰고 막 그런 것들 복잡하게 쓰면은 해석이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해석이 어려운 문제랑 똑똑한 방법 똑똑하게 짤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사실은 그 단계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바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문법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기 너무 크니까, 네. 다 똑같이 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 뽑는 것도. 물론, 자바 쪽에서도 또 보면은, 그, 발을 높이면 또 거기서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긴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밀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세련되고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범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if 위주로 하는 게 복잡해 보여도 더 직관적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루비에서는 if 해지 안 쓰거든요. 루비에서는 약간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반복문도 안 쓰고 if 해도 잘 안 쓰고 호랑 if 안 쓰고 다른 걸로 하려고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절차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사람한테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뭐 패턴 매칭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써준 글에 블로그 밑에 댓글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이제 남겨주신 게 저랑 비슷한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학습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큰 허들을 둬야 하는 이유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아까 레리 헤스팅스. 네. 그냥 개발자들은 항상 학습해야 된다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허들이라는 게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파이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밀어내는 느낌? 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파이썬 보면서 파이썬 언어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까 약간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파이썬 하고 했는데 네. 사실 파이썬 3 바꾸면서 크게 한 번 실수했고 제 생각에는 저도 그 이후로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도 그 고통에 있는데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장점은 있고 근데 지난번에 기도가 한 번 그거고 지금 또 이러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이제 자바나 이런 거 자바는 진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와중에도 언어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쵸. 문제는 언어적으로 발전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메인스트림은 버전이 되게 낮다거나 그렇긴 해도 어쨌든 뭐 심지어 최근에 코틀린도 막 전향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바 생태계가 예전에는 좀 사그라들까 했다가 요즘에 코틀린을 쓰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태계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네릭이라고 그게 고의 그 정체성에 안 맞는다 막 이런 말은 진짜 많았거든요. 제네릭을 넣으면 안 된다 막 서로 이야기 많이 하다가 결국 하기로 결정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같이 축하하고 이제 제네릭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안 쓰면 되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뭔가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파이썬은 왠지 이게 계속 잡음 나다가 또 기도가 나간다거나 혹은 커미터가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건 같아. 이게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면서 이 커밋을 그 코드에 기여하고 C 파이썬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개발자 언어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러면은 내가 쓰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막 의견도 개진하고 할 텐데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면 그분들은 크게 언어가 어떻게 돼도 어쨌든 난 다 판다스로 하는데 그게 뭐 되든 말든 판다스가 다 해주는데 뭐 그런 관점이면 좀 관심이 멀어지고 사용자는 많은데 관심이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솔직히 스크립트 언어의 한 축인데 그래도 루비 유저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고거예요. 고로 하려고 해서 고거 힘들긴 한데 네. 고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야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엑셀의 새로운 기능으로 람다 함수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람다 함수요? 람다? 그러니까 뭐 AWS 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어적으로 뭔가 람다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저 용어를 모르겠어. 그쪽 세계는 아직도. 잠깐 지금 순서가 그거부터예요? 맞아요. 그거 없어요. 그거 말고. 네. 아 그래요? 네.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세 개였는데. 끝나고 오키콘 할 거예요. 제가.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끊기잖아요. 다시 해야 되잖아. 아니 뭐 그대로 넣으면 되죠. 유튜브용으로 넣어야죠. 아 괜찮아요. 그대로 넣으면 되죠. 돼요. 유튜브용으로 넣어야 돼요. 다시 해주세요. 네. 엑셀에 새로운 기능으로 람다 함수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네. 이것 때문에 엑셀의 수식이 이제 튜링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티아 나델라 그 MS CEO가. 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엑셀 수식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비주얼 베이직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코딩 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심지어 게임도 만들고. 네. 근데 이거는 이 람다 함수 기능으로 그 엑셀 수식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사실상 쓸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튜링 완전히 뭔지 몰라가지고 낙변님한테 물어보고. 뭐 사실 이게 뭐 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엑셀 수식 자체에서는 어차피 수식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이 만들어진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장하거나 계속해서 연산을 반복하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람다 함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식과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람다 함수가 구현됐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함수 안에 함수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면은, 모든 계산이 다 가능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실제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람다 형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람다에 이제 인풋을 받고, 인풋 받는 거에 대한 이제 함수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함수랑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수식을 넣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중첩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정의할 수 있다? 그 엑셀 안에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거 있잖아요. 연말정산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도 고수는 무슨 그 뭐 MTS가 뭐야 뭐 내 엑셀로 다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거 또 제가 알기로는 수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식의 이 조합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져 있어서 막 수식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려면 힘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식 여러 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 또 함수가 함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엑셀의 신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개발자로서 파싱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엑셀의 진짜 고수급들을 보면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엑셀에서. 그쵸? 문자열 자르기 해가지고 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드를 보니까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이 개발자 마인드라 그래. 없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엑셀 수식에다 집어넣으면은 네. 나중에 아무도 해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디버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왜 디버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여기도 예제로 보면 그러니까 인자 2개 받고서 그 뒤로 이제 if은 쓰거나, 엑셀 함수들을 또 붙여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람다가 아니라, 그 튜링 컴플리트라는 게, 튜링 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앨런 튜링이 정의를 했던, 게 엄청. 이름만 알아요. 논문인데, 아실걸요? 내용은 이제 그때, 한국에도 이제, 한국에 번역된 게 아니지. 이광근 교수님이 쓰신 그 컴퓨터 과학의 오늘 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앨런 튜링이 정의한 이제 튜링 기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팅의 컴퓨팅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논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연산이 가능한 유니버설 컴퓨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거기서는 메모리가 무한대예요. 메모리가 무한대고 시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산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못 하겠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만족하면은 튜링 컴플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약간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직접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미 풀어진 문제와 동치라는 걸 만들어서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풀어진 증명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증명하는 거죠. 네. 튜링 컴플리트 증명을 하는 건데 이미 풀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요 문제를 풀면은 요건 튜링 컴플리트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한 게 룰 110이라는 게 있어요. 룰 110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연속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튜링 머신과 똑같은 계산이 다 가능한 그런 증명이 된 어떤 뭐라고 해야지? 오토마타거든요. 근데 어렵다. 근데 아무튼 요거를 짤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요걸 짤 수만 있으면 튜링 컴플리트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이거 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CSS랑 HTML은 튜링 컴플리트 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연산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튜링 컴플리트 하지 않은데 사용자 이벤트가 들어가면 튜링 컴플리트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튜링 컴플리트 하지 않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거 동치인 거 증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튜링 컴플리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람다 함수를 가지고서 이것과 동치인 게 이미 뭐 증명이 돼 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거는 뭐 튜링 컴플리트 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이 사람 뭘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예제 람다 코드 예제가 있거든요. 엑셀 그 MS 공식 블로그에 거기에 뭐 위키 주소가 들어가 있네요. 위키에서 뭐 픽스드 포인트 뭐 이거 문서를 가져와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엑셀을 긁으면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아래 막 채워지고 막 뭔가 신기한 거를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데 엑셀을 쓴 적이 없거든요. 진짜 최근에 대부분 저희도 그렇고 그죠. 간단한 수식이 필요하면 구글 시트를 쓰지. 근데 저희도 인사팀이나 이 재무나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은 구글 시트로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네. MS 엑셀에만 추가된 건 의미가 없고 이게 구글 시트에 들어가면 진짜 완벽하게 근데 구글 시트는 또 스크립트를 기존에 쓸 수 있었잖아요. 네. 자바스크립트. 구글 시트가 더 좋은 거 아니야? MS 엑셀보다?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할 수는 있죠. 네.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은 뭐 얘 코드 봐서는 디버깅이 너무 해릴 것 같다. 한번 짜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엑셀도 그런데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뭐 저도 잘 설명을 못했는데 튜링 기계나 튜링 컴플리트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드렸던 그 이건동 교수님이 쓰신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세계라는 책이 인사이트에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한참 봤을 때 개념을 좀 이해했다가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봐주시면 전자책도 있죠? 전자책도 있겠죠? 인사이트에서 나왔으니까. 인사이트에서 따로 팔 것 같아요. 인사이트니까. 네, 인사이트는 이북 따로 지금 팔고 있어서 이것도 오래됐네요. 저 나왔을 때 바로 봤어서. 그리고 이광근 교수님이 이거에 대한 강의를 또 공개해 주신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요? 네네네. 거기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긴 해요. 열심히 보면서 이해한 것 같았는데 역시 이해하고 있지 않네. 어려운 논의 주제라서. 근데 되게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들으면은 이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먼저 교양 과목인데 실제 그 앨런 튜링이 썼던 그 논문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고시고 유튜브로 좀 찍어주시죠. 유튜브 있어서 이미. 유튜브 있어요? 네네. 그걸 보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만드는 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오키콘이라고 그 오키라고 커뮤니티 사이트죠. OKKY인데 거기서 하는 컨퍼런스 갔다 왔거든요. 3월 6일 토요일에. 발표자로 참석하셨다는 거죠? 네. 저기서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까지 막 자료 만들고 하니까 괜히 한다고 했나 막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다른 행사 할 때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온라인이고 연사들은 이제 거기 가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번 오키콘은 협업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발자 협업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냥 협업이 뭐가 있나?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조금씩 커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진짜 경험 많은 분들이거든요. 저보다도. 우선은 키노트는 그 한빛미디어 의장인 박태웅 의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한빛미디어 의장이 됐다는 사실을 지금 막 알았어요. 꽤 오래됐는데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KTH 있을 때 그 이름 뭐였죠? 무슨 서비스 포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잘 나가는 거? 엠파스? 아니요, 컨퍼런스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H3. 네? 아, H3. 근데 회사 이름은 KTH 말고 딴 거 있지 않나요? 엑스그루님도 거기 가고. KTH 아니에요? 그게 KTH 아니에요? KT에서 만든. 자회사 응.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런가? 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맞아요. 한때 갔다가 한 1년, 2년도 못 가고 KT는 역시 KT라고. 2년 갔던 것 같아요. 네. 컨퍼런스 2번 정도 갔던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컨퍼런스 잘하고 그랬는데 우선 박태웅 회장님이 그 키노트를 해줬는데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였거든요. 근데 박태웅 회장님이 한 1시인가 발표해요. 제가 4시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 뭐 하지 하면서 밖에서 이제 좀 돌아다니다 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들었는데 박태웅 회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못했던 거, 답답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어차피 커뮤니케이션 어렵다. 내 의도를 이게 제가 나중에 영상 나오면 보시면 좀 이해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겉에만 보고 판단하고 내가 말할 때는 내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고 나는 밖에 보이는 딴 말을 해도 내 의도를 알 거라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렵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방법이 저도 요즘 회사에 위키 정리 좀 잘하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힘들다 이거. 근데 위키 같은 데다 문서 정리를 잘해서 컨텍스트가 잘 공유하게 하면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그걸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KTH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막 메일로 누가 뭐 자료 보내주고 뭐 슬랙에도 뭐가 있고 막 분산돼 있잖아요. 저희도 슬랙으로 한다 해도 이메일에 뭐 첨부 파일 있고 뭐 구글 드라이브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박태웅 선생님 재밌었던 게 이제 부사장이었잖아요. 누가 메일을 보내서 거기 첨부 파일 있으면 회신한테 다시 보내라고. 무조건 컨플루언스에다가 첨부 파일 쓰고 그 문서 만든 다음에 다시 하라고. 그렇게 계속 돌려보내는 거를 3달 동안 했대요. 3달 동안 해도 메일을 계속 회신 보내버리고 안 받아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태웅 회장님 말한 건 이게 탑다운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지금도 계속 말하면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적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있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요즘 CP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 회사 분위기상 이걸 탑다운 하기는 어렵고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위키 시스템의 이제 장점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경험해봤거든요. 그 박태웅 회장님 말한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다른 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컨텍스트를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막 검색하다 보면 그 팀 주간회의가 나오고 그 팀에 나랑 카운터파트에 있는 담당자가 쓴 위키 문서를 저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서로 말할 때랑 다르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실제 무슨 작업을 하는지도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코스도 진짜 적고 그때는 네이버는 뭐 메신저도 없을 때라 이메일로만 커뮤니케이션 했거든요. 그래도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막 말하면서 빨리빨리 슬랙 문화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생각하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장부터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저는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텀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탑다운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되게 큰 부분들은 사실 바텀업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회사들의 문화가 만들어진 걸 보면은 탑다운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된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나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바텀업으로 다 각자한테 다 위임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업무를 위임하는 거랑 이 문화적인 거를 위임하는 거랑 완전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 팀의 문화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위임이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조직이 컸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문서 같은 것도 결국에는 뭐 쉽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커리어 같은 방향성도 최근에 그 존잡생각이라고 김동신 대표가 쓴 거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커리어 방향성 그냥 딱 완전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10배씩 큰 회사도 아니에요. 한 두 배 정도? 한두 배 정도 큰 것 같은데 그런 게 잡혀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가는 거랑 뭐 바텀업으로 가는 거랑 그게 어떻게 구분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좀 그런 게 적은 편이고. 내재적으로 탑다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유는 나쁜 탑다운만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런 것만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좋은 탑다운이 많은데 그런 거 그냥 좋으니까 잊어버리고. 심지어 탑다운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탑다운이 좋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바텀업으로 위임이 많이 되고 나면은 위에서 결정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말한 거랑 박세웅 원장님 비슷한 것 같아요. 요런 거는 탑다운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 박재성 그 우한 형제들에서 교육 하시는 분도 와서 이야기해줬는데 요 발표 진짜 재밌어요. 중간에 좀 세게 이야기하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나중에 공개되면 한번 박재성님 이야기도 재밌었고 그 김영재님이라고 예전에 스타트업 바로 풀기에 CTO 하다가 네이버 인수되신 분도 그 회사 안에서 작은 것들 막 자동화하고 개선하고 재밌었어. 이분 봤던 거지 제일 재밌는 게 지라의 상태를 손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젯브레인 연동하는 게 보여줬어요. 지라. 그래서 내가 일할 때 젯브레인의 툴이 있어서 지라랑 연동돼 있거든요. 네. 일할 때 딱 하면 지라가 우선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혹은 그걸 가져와요. 그래서 젯브레인은 회사잖아요. 인텔리제이 에디터 에디터 시리즈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다 기능이 똑같으니까 이름만 다르지. 네. 근데 지라에 무슨 이슈를 가져와서 시작하면 여기 브랜치가 따지면서 그 지라의 상태가 인프로그레스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내가 커밋을 하고 커밋의 특정 메시지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 배포되면 이제 컴플리트까지 혹은 개발 완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여서 뭔가 신기했어요. 젯브레인에서 내가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만 하면 내 상태에 맞춰서 지라의 상태가 막 바뀌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막 하시고 그런 것도 지금 저는 그냥 여기서 회사 큰 이야기만 하고 별건 없었고 다른 분들 거 재밌는 게 많아서 나중에 오키콘 발표 자료가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개가 되나요? 유료 세션이었던 것 같긴 한데 유료로 공개되지 않을까요? 유료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공개는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네. 제 생각에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유료 하더라도 오키콘 예전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공개할 생각은 있다고 하셨고 이날 이거 결제하신 분들한테는 영상 자체가 그냥 나중에 따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좀 영상이 끊기기도 했거든요. 키노트 할 때. 여기가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천관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게 저기 삼청동에 있더라고요. 그 핫한 플레이스에 엄청 좋은 위치던데 멀긴 해도 방송시설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 거기서 보고 또 한 번 돈의 위력을 실감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 카메라 지금 줌 잘 되고 조그맣고 좋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저거보다 몇 배 큰 소니 카메라가 강당 이쪽 두 개랑 여기 가운데 달려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시스템에 뒤에 빔도 두 개 이렇게 넓게 하는 게 돼 있어요. 앞에 앉는 건 좀 작아요, 애초에. 약간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잘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은 좀 적었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 패널이 동그랗게 앉아있거나 이 발표하는 사람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세 대가 줌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다 잡아줄 수 있어, 뒤에 방송실에서. 줌 땡겨서 잡아주고 아웃해서 잡아주고 PPT까지 같이 보여주고 그게 바로 뒤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명 뒤에 있더라고. 근데 좀 약간 서툴긴 했는데 개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운영하는 분이.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우리가 사이버로 행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사입서비스 팟캐스트가 잘 돼서 뭔가 그 뭐라 그러죠? 모여서 하는 그런 걸 하면 거기서 해봐도 재밌겠다? 비쌀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댓글해보고. 초반에 음향이 약간 불안정했는데 후반엔 괜찮아졌다. 아, 맞아요. 근데 초반에 키노트랑 좋은 게 많아가지고 후반에 이제 저같이 별거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했거든요. 아, 이승우님은 바스 이야기 하셨는데 바스아이유. 그건 이제 서비스? 네. 서비스였는데 오래 못 갔죠. 어떻게 보면 저게 그때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파스나 이런 그쵸. 그런 전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앞서 나갔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좋은 개발자들 진짜 많이 갔고 또 제가 꿈꾸던 거의 그 컨퍼런스를 그대로 구현한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개발자들 위한 컨퍼런스를 잘했는데 그쵸. 아, 오래 못 갔어. 저도 거기서 들었던 깃 발표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요? 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잡을 수 있기도 했고. 그리고 H3가 잘했던 게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그래? 왜냐면 보통 다 사라지거든요. 2012년, H3가 아니고 H2였대요. 아, 그래요? H3는 만화구나. 아니야, H2가 많은데? H3야, H3. 승우님은 H2. H3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H3가 맞습니다. 만화랑 헷갈려서. 그러네, H3라고 유튜브에 나오네요. 네네네. 네, 승우님도 H3 맞다고 하시네. 2011년이네요? 2012년? 2011년, 12년. 네. 10년 전이네요? 벌써 10년 됐네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 네, 아무튼 그때 영상이 남아있다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도 좀 시간 되면 좀 하고 싶다 그 생각은 가끔 해요. 어떤 걸요? 44비치 컨퍼런스. 44비치. 당근콘 해도 좋은데, 당근콘은 또 회사랑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는 항상 흥망성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냥, 우리처럼 개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은퇴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우리 후원이나 이런 걸로 이룰 수만 있으면 그냥 회사 안 엮이고 컨퍼런스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쵸? 네, 후원만 좀 받고, 네. 지원 받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사실 저희가 게스트 계속 모시고 좀 그걸 쌓아갔으면은, 뭐,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구리한테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난 게스트들 다 우리 정리해서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좀 섭외도 하고, 회사에서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 저는 CP님 여기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44비츠가 메인이 좀 블로그 있긴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거는 SEO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블로그는 계속 운영만 하기만 해도 순위 올라가는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라지는 게 너무 많아. 좋은 글 쓰고서, 1년, 2년 지나면, 이제 글이 안 올라오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어디 안 들어가지고, 왜 스태틱 페이지인데 왜 안 들어가지기 시작해? 정인 연장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근데 진짜 좋은 게 많이 사라지긴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또 엄청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운영했던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또 사라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운영만 잘해도, 그냥 꾸준히 그냥 하나씩 두씩 쓰면서 운영만 잘해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막 힘줘서 뭔가 하려는 컨퍼런스들이 다 1, 2년 안에 사라지거든요. 한두 번 하고서 우리 잘해보자 하다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고, 잘했던 게 그나마 파이콘. 파이콘이 이제 운영을 계속 바꿔가면서 잘 운영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은 좀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가 그런 거 사람들 뭐 할 수 있으면 또 오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 안 하더라도 개발 생태계는 좋아할 것 같아서 계속. 그쵸. 저는 뭐 벌써 은퇴 생각하시고 개발을 안 하더라도 아니, 하시는 거 보면 젊은 분들 너무 잘해서 약간 취미 개발을 점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서비쿠라님이랑 같은 이제 커뮤니티로 그 리모티라는 커뮤니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리모티가 딱 운영되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2012년쯤부터 같이 했었는데 한 4년 5년 동안 이제 서비쿠라님이랑 한님이랑 또 다른 분들 몇 명 해서 한 5명이서 같이 했었거든요. 딱 운영된 기간이 그게 처음에 해커톤을 나가서 같이 상금 300만 원 받았어요. 그 운영비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4비치도 조금 지금은 돈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잖아요. 후원금도 들어오고. 꾸준히 해주신 것도 일부 기부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그런 걸로만 굴러가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비 살 생각하지 말고 그런 행사를 만들고 합시다. 행사는 어차피 회사 후원받아서 해야죠. 큰돈 만. 시프님 생각처럼 뭐지? 분당에 아파트를 살 순 없어요. 약간 그거 목표로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분당 백현동에 네. 힐튼 호텔이 하나 들어오고 아직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는데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예전에 저희 있었던 백현동 뒤에 닦아서 코엑스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크게 만들어질 때쯤에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피스텔 있는 그쪽이 뭐예요? 네, 그거보다 약간 뒤에 그러니까 기존에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 뒤에 야구장이 있었잖아요. 백현동 지금 자벌드라고 아마 애기 때문에 가보셨을 수 있는데 자벌드 바로 옆에 공지가 땅이 좀 있어요. 상담시에서 엄청 하려고 하고 그거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뭐 개발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백스코에서 하는 게임 컨퍼런스 이름이 뭐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수원에서 하는 거? G스타. G스타를 계속 가져오려고 성남시가 노력을 했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은 게임에서도 바로 옆에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계속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언젠가 거기서 하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84비치 컨퍼런스를요? 84콘이라고. 여기 사사콘이라고 최승우님이. 근데 44가 좀 어감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44인지 44비치인지 빨리 정해야 돼. 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요즘에 음성 명령의 시대잖아요. 네. 둘 다 못 알아먹어요. 빅스비가 팟캐스트를 안 틀어줘. 스탠다드아웃은 한글로 쓰니까 알아줬는데 지금 이거 44비치 44비치 팟캐스트를 음성이 못 알아주니까 그건 똑같은 게 또 카플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음성 시대에 우리가 음성을 하고 있지만 명령을 못 알아듣는 걸 빨리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따가 이벤트 올려둘게요, 트위트. 아마 안 올리실 거예요. 올릴 거예요. 네.